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화가 치미는,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일은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울화가 치미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왔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분명히 어떤 기분은 드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깊이 고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목표를 설정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평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읽었던 내용이라 가지고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면서 철학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제 전공이 아니니까 이걸 뭐 제가 분석을 한다던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일은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풀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폭력이 수평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위로부터 받은 폭력,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대상,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하위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나 압박을 전가한다, 혹은 푸는 일을 말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가령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보스에게 터졌어요. 얻어맞았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보스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내 부사수에게, 그죠? 내 부하 직원에게, 혹은 내 동료에게 풀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혹은 뭐 어떠한 누군가에게, 어른한테 혼이 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누구에게 풀어요? 엄마한테 풀죠. 혹은 동생에게 풀죠. 왜? 엄마나 동생은 감정적으로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때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그 감정을 전가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폭력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받은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주로 누구에게 푼다? 내 가족에게 푼다, 내 연인에게 푼다. 정말 끔찍한 부분은 제가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학부모 중에서 정말 빈번하게 아이에게 푼다는 거죠. 제가 제 아이에게 감정적인 소모를 정말 안 하려고 정말 무진장 노력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스스로의 낌새를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화가 치미는,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일은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울화가 치미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왔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일어난 짜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내가 울화가 치밀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서부터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그 순간에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소모하려고 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빵 하고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러한 기운,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캐치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곰곰이 살펴보는 거죠. 아주 대단한 무언가를 답을 기대하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분석학이든, 그죠? 뭐 인문예술 분야든 의학적으로든 어디에서든 그런 되게 판타스틱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공자님이
군자가 되세요라고 가르치는 것도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참선과 수행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도 뇌과학이라든지 정신을 강조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끊임없이 자기 분석이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권유하는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차분히 자기 감정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가라앉힌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관조를 해봤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천천히 퍼져나가는지를 추적 관찰한다. 이게 답니다. 일단 나를 내 앞에 불러 세워놓고 대화를 해보는 거죠.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발원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발원지를 찾아내 본 다음에 그 발원지에서부터 마치 깨끗한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딱 떨어졌을 때 퍼져나가죠. 그 퍼져나가듯이 이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역순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내 감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우리는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예민한 사람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고 어렵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귀족 나으리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영상에서 제가 차가 왜 그런 힘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긴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차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걸 아마도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오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여튼 그렇게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자연스럽게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예민함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을 비롯해서 나한테 적신호가 언제 일어나는지, 빨간불이 언제 탁 하고 켜졌는지를 알아채게 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동이 일어나는 것, 그죠? 화가 일어나는 것, 내 친구나 내 가족에게 울화가 치미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 그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그 일어나는 순간을 캐치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순간을 캐치하고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인지하면 어때요?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선택지가 생기니까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터져 나오죠. 엄마, 내 방 왜 치웠어? 그죠? 아니 여보,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을 말했어. 아니, 이 집구석이 이게 뭐야? 너 시험 점수가 왜 이래? 너 빨리 꺼내봐. 너 몇 점 받았어?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면 집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막, 그죠? 상대방을 막 압박을 하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민한 사람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 정확히 말하면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민함에 반드시 곁들여야 하는 보충제가 하나 있어요. 마치 저처럼 그 장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유산균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이해라고 하는 그 보충제가 꼭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감정 소모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민한 사람이 자기 이해의 습관이 갖추어지게 됐을 때 정말 훌륭한 결과가 일어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서 막 폭발 직전인데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야. 제가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오세요. 혹은 뇌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권하잖아요. 학자들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얼마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생겼다 싶을 정도로 독일인이 벤츠를 리뷰하고, 그죠? 퇴역 대장급의 장군님이 군대 썰 풀고, 이게 요즘 유튜브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1타급의 권위자 분들이, 의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암과 우리 생리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 훌륭한 강의들을 참조하십시오. 나가서 달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명상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뭐 간단하게 한 잔 정도 하십시오. 가능해요. 그런데 감정의 소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저는 출장이 잦다 보니까 차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혼자 외롭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여러분들 상상을 부추기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뇌내 망상을 일으켜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일단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몸이 그걸 뒷받침 못 해주다 보니까 축 처지죠. 실제로 몸도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감정을 한번 추스린 상태에서 집을 들어와서 시간과 상황을 곰곰이 이렇게 한번 파악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요.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서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도 많고요. 그것도 조금 내가 여의치 않다 싶을 때는 우리 와이프만, 아내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가령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애교를 부린다던가, 혹은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꼭 끌어안고 한 30초 정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그 신호를 알아들어요. 아,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폭발 임박 전에 있구나. 힘들구나. 뭔가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걸 와이프가 캐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신호나 사인, 그죠? 이런 건 몇 개 만들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익명성에 기대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상처 주는 일이 흔해진 시대죠. 참 사실 역사상 이러한 상처 주기, 혐오를 표출하는 그 일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클린, 청정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굳이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로 내몰아가는 일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온건하면서 슬기로운 방식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좀 함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 이유도, 사람들한테 차를 권해보는 이유도, 과부하가 걸린 사람에게, 혹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 세상의 색채가 되게 단색으로, 무채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에게도 차를 권하는 이유도 온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함께 살자라는 그런 지극히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인생활의 정다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